아니, 애 좀 봐주면 어때서? 엄마 손주들 좋아하잖아. 손주가 아무리 좋아도 나는 제주도 구경할 줄도 모르는 줄 아니? 장모님, 둘이 똑같아. 어떻게 장모한테 애들 맡겨놓고 너희만 놀러 다닐 생각을 해? 왜 애 아빠한테 그래? 지원이 네가 제일 나빠. 부모가 너희 호구야? 아니면 뭐 애 봐주는 보모인 줄 알아? 너희를 위해서 무조건 희생하는 사람이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차라리 여행 오자고나 하지 말던가. 애들을 집에다 맡기고 너희끼리 다녀온다고 했으면 집에서 편히 있기라도 했을 텐데 숙소에 갇혀서 뭐 하나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너흰 그냥 추석에 애 맡기고 놀러 가는 게 눈치 보인 거고 여행은 핑계잖아. 아니, 그럼 좀 어때서 그래? 그래도 엄마 제주도까지 공짜로 왔잖아.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장영실 씨입니다. 그녀의 36세 딸 유지원과 사위, 그리고 손자, 손녀가 함께 여행에 가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행을 주변에서 다들 말리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린 손자를 데리고 특히나 딸 부부와 하는 여행은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친구들의 만류를 무시한 장 씨의 잘못이었습니다. 여행 자체도 오랜만이지만 이렇게 딸의 가족과 함께 다 같이 가는 것은 처음이라 장 씨는 무척 설렜습니다. 물론 집에서 출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말이죠. 목적지는 제주도였습니다. 제주도는 딸이 어렸을 때 그리고 남편이 살아있었을 때 셋이서 가고는 한 번도 못 가본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더 기대가 되었죠. 발단은 명절이었습니다. 추석을 한 달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반찬 어디 있어? 냉장고에 넣어놨어. 검정봉다리 봐봐. 환희 아빠가 좋아하는 것도 했어? 반찬을 가지러 온 딸이 냉장고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했어. 너 좋아하는 것도 하고. 아무튼간 네가 해놓으라는 거 다 해놨으니까 들고만 가. 잘 먹을게. 그런데 그날따라 딸은 싱글벙글이었습니다. 뭐 좋은 일 있어? 웬일로 추석 다가오는데 얼굴 표정이 좋다. 시집에 가서 차례 음식 준비해야 하니 명절 때가 되면 죽는 상을 했었는데 웬일로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장 씨의 물음에 딸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이번 추석부터 있잖아. 명절에 차례 안 지내고 여행 다니자고 그러시더라고. 시어머니가. 뭐? 정말이야? 장 씨는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사돈네 분위기가 전혀 그렇게 신세대가 아니었으니 말이죠. 친척들도 많이 와서 명절에는 딸이 항상 괴로워했던 것을 떠올리면 파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니까. 완전히 확실히 그렇게 하기로 하셨어. 어쩌다 그런 말이 나왔어? 시어머니가 거의 밥상을 엎어버리셨대. 그러고 일주일 동안 완전히 대판 싸우셨다는데. 자세한 건 모르는데 나는 너무 땡큐지. 딸은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올해부터는 명절에는 무조건 여행 가신대. 그래서 우리도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하는데 엄마도 같이 갈래? 제주도라는 말에 장 씨도 문득 마음이 설렜습니다. 근데 그러면 사돈한테 같이 가자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명절 차례도 없애면서 여행 가자고 한 거면 친정엄마랑 가는 여행을 곱게 볼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앞으로도 따로 여행 가신대. 그러니까 우리끼리 가면 돼. 해외여행 가실 거라고 그러던데? 그래? 장 씨가 솔깃해서 묻자 딸이 적극적으로 장 씨를 설득했습니다. 환이랑 준이랑 애아빠랑 엄마랑 나랑 이렇게 다섯이서 가자.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때쯤이면 날씨도 선선해져서 딱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제주도는 더 늙기 전에 꼭 다시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족과 함께 간다면 뜻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근데 추석이면 비행기표도 비쌀 텐데. 그러자 딸이 걱정 말라며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낼게. 엄마 환갑 때도 여행 못 보내줬는데? 효도 여행이라고 생각해. 장 씨는 딸이 돌아간 뒤에도 내내 들떠 있었습니다. 혼자 가도 즐거울 것 같은데 딸과 손자들이 다 같이 간다니까 더 좋았죠. 뭐, 다 같이? 그런데 장 씨의 친구는 오히려 걱정된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손주들이 몇 살이라 그랬지? 환희가 7살이고 준이가 5살. 아이고, 그러면 좀 힘들지 않아? 쫓아다니면서 애들 봐야 되잖아. 뭐가 힘들어. 애들 엄마 아빠 다 가는데 어른 셋이서 애 둘을 못 보겠어? 그리고 애들 어느 정도 커서 같이 다닐만 할 거야. 제 발로 걸어 다니는데 뭐. 7살, 5살이 다 크긴. 오히려 걸어 다니니까 보기 더 힘들던데 나는. 제일 말 안 들을 때구만. 그 뒤치다꺼리 하느라 여행도 제대로 못할 거 생각하면 벌써 내가 다 지치네. 아이고, 부러우면 부럽다고 해. 그런데 장 씨는 친구의 말을 귀담아 들었어야 했습니다. 여행 당일날 공항엔 인파가 가득했습니다. 전국 사람들 여기 다 모였네. 그니까 비행기 표도 진짜 비쌌어. 남들은 반년 전부터 미리 표 끊는데. 우리도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야겠어. 명절에 다들 이렇게 놀러 가는 거야? 제주도 가나? 제주도도 가고 요즘엔 해외 많이 가지. 신세계에 온 듯했습니다. 명절에는 다들 전부치고 설거지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 줄은 몰랐습니다. 비행기 타는 거야? 손자 손녀도 신이 난 듯 했습니다. 장 씨가 손주 둘의 손을 양쪽으로 잡고 있었죠.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제주도는 장 씨의 기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꼭 하와이 같은 외국에 온 듯 했습니다. 야자수를 보니 가슴이 설레었죠. 숙소는 수영장 있는 펜션이야. 사방이 바다인데 수영장에서 놀 일이 있을까? 애들이 수영을 엄청 좋아해요. 야외 수영장은 운영을 하지 않았고 실내에도 큰 수영장이 있는 펜션이었습니다. 바다와는 가깝지만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나 수영할래? 아이들은 수영장을 보자 방방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착해서 아직 밥도 안 먹었는데 수영을 하겠다고 난리였죠. 밥 먹고 다시 와서 수영하자. 손주들을 겨우 달래서 갈치구이 집에 갔는데 비싼 음식 시켜놓고는 짜증내는 아이들을 달래느라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랐습니다. 제주도까지 와서 제주도 구경은 못하고 수영부터 하네. 장 씨의 일행은 밥 먹은 뒤에 꼼짝없이 숙소로 돌아와서 수영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이거 입혀. 장 씨가 아이들의 수영복을 갈아입히고 있는데 딸이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수영 안 할 거야. 나도 수영은 안 하지. 그냥 애들 노는 거 구경하는 거지. 그래? 그러면 엄마가 애들 좀 봐. 그러면서 어딘가 나갈 채비를 하는 딸과 사위. 너희는 어디 가게? 아, 오늘 5일장이래요. 지원이가 장 구경하고 싶다고 그래서. 사위의 대답에 장 씨도 솔깃했습니다. 5일장? 엄마도 5일장에 가고 싶은데. 아, 그러세요? 그럼 이따 저녁에 가야 하나? 그러자 딸이 휴대폰을 꺼내서 무언가를 누르더니 말했습니다. 5일장 일찍 문 닫는데. 가려면 지금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끼리 갔다 와.
애들 수영하고 싶다는데 어떡해. 장에 가자고 하면 난리 난다. 안 그래도 첫째 손자가 5일장 이야기가 나오자 수영복을 갈아입다 말고 장 씨와 딸을 물끄러미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끼리 갔다 올게. 장 씨도 아쉽지만 기대하고 있는 손주들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다녀오겠다며 나갔고 장 씨는 손주들을 데리고 수영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수영장 한켠에서 튜브를 타고 놀고 있는 아이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직 어린 손주들이기 때문에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물도 차갑지 않아서 놀기에 좋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손주들은 물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너무 오래 놀았어. 감기 걸리겠다. 싫어. 싫어. 아이고, 한숨을 내쉰 장 씨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5일장 구경할 만해? 재밌네. 먹을 것도 많고.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 그래, 애들은 아직도 물놀이해? 말도 마라. 안 나오겠다고 난리야. 그럼 좀 더 둬. 오랜만에 수영해서 그래. 우린 좀 더 이따가 들어갈게.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도 손주들은 계속 물놀이를 했죠. 그렇게 거의 4시간 가까이 물속에 있다가 나온 아이들은 손이 퉁퉁 불어 있었습니다. 장 씨가 힘들게 손주들을 씻기고 나오니 이미 해가 지고 하루가 끝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 씨의 체력도 함께 바닥났습니다. 할머니. 배고파. 오랫동안 물놀이를 하고 나온 아이들이 이제는 배고프다며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딸은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장 씨는 또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지원아, 애들이 배고프다는데 이제 저녁 먹으러 식당에라도 가야 되지 않어? 그러자 딸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시장에서 이것저것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부른데. 뭐 애들 배고프다는데. 엄마도 그렇고. 그럼 들어갈 때 근처에서 뭐 좀 사갈까? 장 씨도 차라리 그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아이들도 물놀이에 지친 듯 보였고 누구보다도 장 씨가 가장 힘이 들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30분 정도 흐르자 딸과 사위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피자 한 판을 들고 말이죠. 피자를 사왔어? 와. 피자다. 장 씨와 손주들의 반응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엄마 왜? 피자 별로야? 평소에도 별로 먹지도 않는 음식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제주도까지 와서 저녁밥을 피자로 때울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애들이 피자에 환장하잖아. 이건 서울에서도 팔잖아. 아, 그런가. 엄마 생각을 못했네. 하다못해 5일장에서 파는 주전부리라도 사왔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온 걸 어쩌겠습니까? 얼른 먹고 빨리 자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여행해야겠다는 생각에 장 씨는 피자 한 조각을 먹고 누웠습니다. 그렇게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도 문제였습니다. 나는 안 가? 수영할 거야. 나 수영. 손자 손녀 둘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데도 안 가고 오늘도 수영하겠다고 말이죠. 어제 입고 건조대에 걸어놓았던 축축한 수영복을 낑낑대며 걸치고 있었습니다. 환이야, 준이야. 여기 밖에 나가면 바다 있어. 거기에도 물 있는데 거기서 놀면 되지. 싫어. 하지만 아이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너희 수영하고 싶다며? 바닷가 가서 하자. 싫어. 나는 수영장이 좋아. 바다는 무섭단 말이야.
파도치는 바다에서는 수영할 수 없다며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울고불고 바닥에 드러눕고 요란스럽게도 떼를 썼습니다. 아이고 어쩌냐. 환희야. 그러면 오전에는 수영장에서 놀고 오후에는 나가는 거다? 딸이 손자를 설득해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수영복을 입히고 준비시키는데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또 애들 구경할 거야? 왜? 아, 우리는 좀 나갔다 오려는데. 어딜? 기왕 왔는데? 우리는 바다 구경하다 오려고 하지. 이따 오후에 같이 가 그럼. 아니, 오후에는 애들 초콜릿 박물관 체험 예약해뒀어. 박물관 갔다 오면 그래도 시간 있잖아. 그런가? 엄마는 그때 봐, 그럼. 우리 셋이 애들 보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 딸은 당연한 듯 장 씨에게 아이들을 떠맡겼습니다. 사위도 그게 이상하지 않은지 짐을 챙겼죠. 셋이 애들 볼 필요가 없지만 애를 보는 게 왜 장 씨가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그런 걸 따지면 서로 얼굴만 붉히기에 그러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손주들은 지치지도 않는지 또 물놀이에 열을 올렸습니다. 장 씨는 제주도에 온 지 24시간이 지났는데 바깥 구경은 공항에서 숙소 오는 길에 하고는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수영장 구경이라면 원 없이 실컷 하고 있었죠. 그런데 숙소 밖으로 나간다고 크게 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다녀올 테니까 애들 잘 챙겨줘. 끝나면 전화 주세요. 딸과 사위는 초콜릿 박물관 앞에 장 씨와 아이들을 두고 떠났습니다. 오전엔 수영을 하고 점심을 먹고는 곧바로 박물관에 왔지만 저들은 다른 재미난 걸 하러 가는지 장 씨에게 또다시 아이들을 맡겼습니다. 장 씨도 제주도에 와서 초콜릿 체험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반강제적으로 초콜릿 체험을 하고 나왔는데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하고 10분쯤 기다리니 딸과 사위가 데리러 왔습니다. 엄마, 어쩌지? 갑자기 비가 오네. 차를 몰고 바다 근처까지 갔지만 차에서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비 오는 바다만 안에서 구경하다가 차를 돌려야 했습니다. 비가 오니 야외에서는 뭘 하지도 못할 듯 했습니다. 인터넷 영상을 보면 바다 바로 앞에서 회도 먹고 하던데 그런 건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내일은 비 안 온다니까. 오늘은 일단 숙소로 갈게요. 하는 수 없이 차를 돌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심심하다고 칭얼거리는 손주들과 놀아주고 있는데 소파에 앉아있던 딸과 사위가 쑥덕거리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아깝다. 애들이랑 조금만 놀고 있어. 우리는 맥주라도 한잔하고 올게. 뭐? 차라리 사와서 여기서 마셔. 나도 한잔 하게. 엄마도. 그게 여기 근처에 분위기 좋은 데가 있어. 유명한 곳이래. 애들이랑 같이 가면 되지 않아? 술집에 애들을 어떻게 데리고 가? 들어올 때 마트나 편의점에서 맥주 사올게. 그러고는 쌩안이 가버린 딸과 사위. 이쯤 되니 이게 효도여행인지 육아여행인지 헷갈렸습니다. 아니, 헷갈릴 일도 없었습니다. 장 씨가 여기 와서 한 것이라고는 애들 돌본 기억밖에 없으니 말이죠. 사위도 사위였습니다. 한 번쯤은 자기가 애를 볼 테니 딸이랑 둘이 갔다 오라고 할 만도 한데 둘이 신혼인 것 마냥 싸돌아다니는 것에 서운했습니다. 그렇다고 딸이 아이들을 보고 사위와 장 씨가 둘이 나가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결국에 희생양은 장 씨인 듯 했습니다. 그렇게 장 씨는 또 애들과 놀아주다가 씻기고 재우니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달리 할 일도 없으니
차라리 잠으로 피로라도 푸는 게 나았습니다. 아침 일찍 눈을 뜨니 옆 침대에선 딸과 사위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시간까지 자고 있는 것을 보면 맥주를 꽤나 마신 듯 했습니다. 테이블에는 마트에서 사왔는지 맥주 2캔이 올려져 있었죠. 장 씨는 분주히 씻고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모두들 일어나 앉았습니다. 내일은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고 오늘은 우도에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장 씨가 제주도에 오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예전에 남편이랑 딸이랑 왔을 때도 우도가 참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걸 추억하고 싶어서 제주도 여행 계획을 짤 때도 장 씨가 딸에게 우도에는 꼭 가자고 했었죠. 그런데 이놈의 손주들이 또 고집을 부리고 나섰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수영하고 가고 싶어. 환희야, 오늘은 안 돼. 할머니도 구경하셔야지. 싫어. 나 수영할 거야. 그러면 나는 준이랑 둘이 수영할게. 둘만 냅두고 가라는 어린아이의 말에 모두들 난감해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장모님 모시고 다녀와. 나는 오늘 숙소에서 애들 보고 있을게. 차라리 애들에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떼쓰면 쓰는 대로 시켜주니 결국은 어른 셋 중 하나가 희생해야 했습니다. 장 씨도 우도는 가고 싶었기 때문에 사위의 말이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딸과는 손발이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 없이 무슨 재미로 가? 그리고 자기가 애 둘을 어떻게 봐? 보통 일인 줄 알아? 딸의 말을 찬찬히 들어보니 기분이 안 나쁜 구석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없는 건 상관이 없고 엄마는 힘들게 애 둘을 봐도 괜찮은 건가 싶었습니다. 내가 해볼게. 수영하고 나오면 애 둘을 씻기고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어? 딸의 질문이 황당했습니다. 남도 아니고 애들 아빠한테 맡기는 게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 몰랐습니다. 그럼 차라리 당신이 엄마 모시고 다녀와. 내가 애들 볼 테니까. 진심으로 하는 소린가 싶었습니다. 아니면 장씨 보고 애를 보라고 돌려서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참 황당했습니다. 사위도 당황해서 장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장모님이랑 나랑 둘이 우도에 갔다 오라고? 그럼 어떡해? 애들이 이러고 있는데? 애들은 이미 또 옷을 벗어 제끼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손자 환희가 말했습니다. 나는 할머니랑 있을래. 내일 집에 가면 또 할머니 못 보잖아. 그 소리에 장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도 사위도 손주 둘도 장 씨의 대답을 기다리며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이번에도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있다면 사위와 함께 우도에 가는 것밖에는 없겠죠. 그래, 할머니랑 있자. 결국 장 씨는 셋째 날까지 숙소 신세였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이 수영하는 모습을 보는 장 씨의 표정도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손자의 말에 남겠다고는 했지만 이번 여행이 더 이상 하나도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딸과 사위도 괘씸했습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자신을 데리고 온지 몰랐죠. 딸과 사위는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도까지 들어갔다가 나오려면 한참 있어야겠죠. 그래서 오후엔 장 씨도 손주들을 데리고 숙소 밖을 나섰습니다. 이대로 내일 돌아가기엔 무척 아쉬웠습니다. 택시를 타고 해안 쪽으로 가서 밥도 먹고 바닷가도 좀 거닐었는데 며칠 만에 맛보는 진짜 제주도였습니다. 오후에는 계속 이렇게 있고 싶었지만 이번엔 체력이 허락하질 않았습니다. 밥 먹이고 산책 조금 한 것뿐인데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혼자서 애 둘을 밥 먹이고 뒤치다꺼리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엄마 아빠도 애들을 자꾸 두고 돌아다니는 것이겠죠. 애들은 모래놀이를 하겠다며 뒹굴고 있는데 장 씨는 그 옆에 앉아서 쉬었습니다. 그래, 이렇게라도 제주바다 구경한 게 어디야. 이번 여행엔 이 시간으로 만족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때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잘 놀고 있어? 바닷가에 나왔어. 어떻게 갔어? 택시 타고 왔지. 그래도 엄마도 좋은 시간 보내고 있네? 그 소리가 좋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하는 소리도 어이가 없었죠. 엄마, 우리 좀 늦게 들어가도 될까? 너 너무한 거 아니니? 장 씨도 참지 못해 처음으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니, 애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언제 이렇게 자유롭게 제주도 여행해보겠어? 그럼 엄마는? 엄마도 제주도 여행해보고 싶었어. 이럴 거면 뭐 하러 데리고 온 거야? 애기들 보라고 데리고 온 거니? 그럴 리가 있어? 미안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정이 이렇게 꼬였네. 다음에는 아예 수영장 없는 곳으로 숙소 잡아야겠다. 장 씨가 봤을 땐 수영장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애들은 당연히 장 씨가 봐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으니 매번 장 씨를 희생시키는 결정을 했던 것이겠죠. 장 씨 없이 넷이서 왔다면 애들을 끌고서라도 원하는 여행을 했을 테니 말이죠. 진짜 미안, 엄마. 다음엔 우리 둘이 오자. 단 몇 시간도 사위에게 애들을 맡기지 못하는 딸이 하는 소리는 그저 입에 발린 말이었습니다. 미안해, 엄마. 나는 진짜 엄마 효도 여행 시켜주고 싶었어. 딸이 장 씨의 비위를 맞추려고 연신 사과했습니다. 그럼 빨리 들어갈게. 맥주 사갈까? 그러니 더 이상 화를 내는 것도 우스워졌습니다. 좋은 취지로 온 것은 맞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알았어, 얼른 와. 그러고는 손주들을 챙겨서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또 모래범벅이 된 아이들을 씻기고 나니 손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습니다. 허리도 분질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아이들이 잠들고 장 씨가 잠들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장 씨는 두런두런 들리는 대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내 말 듣길 잘했지? 그러게. 장모님 덕분에 우리 진짜 좋은 시간 보냈다. 맞아. 그런데 조금 죄송하긴 해. 우리 부모님이 애만 보는 여행하기 싫다 그러셔서 장모님 모셔온 거잖아.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 오셨어도 우리 애들 못 맡기지. 눈치 보여서. 친정엄마니까 이렇게 애들도 놓고 돌아다닐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장모님이 너무 고생하셨네. 제대로 여행도 못 하시고. 아니야, 아까 택시 타고 바닷가 갔다 왔대. 애들 데리고 다니기 힘드셨을 텐데. 어쩔 수 없지. 그럼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봐. 그건 아니지만. 아무튼 나는 이렇게 즐거운 추석은 처음이야. 앞으로 계속 이렇게 여행 다니자. 자기는 우리 엄마랑 여행하는 거 안 불편하지? 안 불편해. 잠자코 듣고 있던 장 씨는 기가 막혀서 눈도 못 뜨고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내내 애만 보기는 했지만 어쩔 수 없었던 상황 때문이지 딸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딸이 자신을 데리고 온 것이 애들 때문이었습니다. 누구 하나라도 애들 볼 사람이 있어야 하니 그 차선책이 바로 장 씨였죠. 효도 여행이라는 것도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사돈도 알고 있던 것을 자신만 모르고 좋다고 쫄래쫄래 쫓아온 게 후회가 됐습니다. 모처럼 온 제주도에서 제대로 즐겨보지도 못하고 흘려보낸 지난 며칠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다음 날 11시 비행기라 다들 일찍 깨서 준비를 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분주하게 챙기는 와중에 장 씨는 더 일찍 일어나 챙겨둔 짐을 가지고 딸에게 말했습니다.
지원아, 너 카드 좀 줘봐. 무슨 카드? 신용카드. 딸은 장 씨의 말에 얼떨결에 주머니에 꽂아뒀던 카드를 장 씨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카드는 왜? 나는 이틀 더 있다가 가게. 무슨 말이야? 엄마는 애들 돌보느라 하나도 놀지도 못했잖아. 그러자 딸은 황당한 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오면 되지. 비행기표는 어쩌고. 취소하려면 수수료 들어. 추석이라 진짜 비싼 표였어. 다음은 다음이고. 이왕 온 거, 엄마는 좀 더 있다가 갈 거야. 아니, 근데 왜 내 카드를 달라 그래? 그럼 효도 여행을 내 돈으로 하니? 효도 여행은 오늘이 끝이지. 너희 여행하는 동안 애들 봤는데 그 정도도 못 내? 이 돈으로 엄마 이틀 더 여행하다가 올라갈게. 말이 돼? 말이 왜 안 돼? 애들 볼 사람 필요해서 엄마 데리고 온 너희들이 더 말이 안 되지. 무슨 말이야? 무슨 애들 때문에 엄마를 데리고 와? 어제 너희가 하는 소리 들었어. 그러자 딸이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도 애들 없이 여행하다가 갈 거야. 아니, 애 좀 봐주면 어때서? 엄마 손주들 좋아하잖아. 손주가 아무리 좋아도 나는 제주도 구경할 줄도 모르는 줄 아니? 장모님, 둘이 똑같아. 어떻게 장모한테 애들 맡겨놓고 너희만 놀러 다닐 생각을 해? 왜 애 아빠한테 그래? 지원이 네가 제일 나빠. 부모가 너희 호구야? 아니면 뭐 애 봐주는 보모인 줄 알아? 너희를 위해서 무조건 희생하는 사람이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차라리 여행 오자고나 하지 말던가. 애들을 집에다 맡기고 너희끼리 다녀온다고 했으면 집에서 편히 있기라도 했을 텐데 숙소에 갇혀서 뭐 하나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어떻게 애들만 놓고 여행을 와? 불안하게. 고작 너 불안하지 않으려고 여기까지 엄마를 끌고 와? 너흰 그냥 추석에 애 맡기고 놀러 가는 게 눈치도 보였겠지. 효도 여행은 핑계잖아. 아니, 그럼 좀 어때서 그래? 그래도 엄마 제주도까지 공짜로 왔잖아. 이런 나쁜 것들. 이런 여행은 공짜가 아니라 돈을 준다고 해도 다신 안 온다. 너희 보내고 혼자 여행하려는데 도저히 억울해서 내 돈으로는 못하겠어서 네 카드 가져가는 거야. 그러고는 모두를 내버려두고 혼자 나왔습니다. 그리고 딸의 카드로 좋은 호텔도 2박 결제를 하고 우도도 가고 바다 구경도 실컷 했습니다. 딸도 손주들도 없이 맛있는 것 실컷 먹으며 자유롭게 다녔습니다. 저녁에는 바닷가 앞에서 맥주도 마셨습니다. 두 달이 멀쩡하니 혼자 못할 것도 없었습니다. 외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홀가분했죠.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비행기도 딸의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진짜 효도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러자 며칠 뒤에 딸이 카드를 찾으러 장 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 엄마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썼어? 너희 애들 봐준 보수라고 생각해. 보수가 그렇게 비싸다고. 제주도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그래. 너희 둘은 비싸고 맛있는 건 많이 먹고 돌아다녔잖아. 효도 여행 보내준다며? 잘 다녀왔다. 딸은 어이없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설에는 아예 오지 마라. 여행하려거든 너희들끼리 해. 나도 혼자 여행 다니니까 좋더라. 그럼 애들이라도 봐줘. 싫어? 왜? 차라리 집에다가 맡기고 여행 다녀오라며? 그건 제주도 갔다 오기 전 이야기이고. 이제는 그렇게도 싫어. 너는 엄마 생각 눈꼽만큼도 안 하는데 왜 엄마는 너 편하라고 생고생을 해야 해? 딸이 엄마한테 그 정도 부탁도 못해?
그러는 너도 엄마니까 네 자식은 네가 챙겨. 그러고는 손에 신용카드를 쥐어주고 보내버렸습니다.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자기들 몸 편하자고 늙은 엄마를 부려먹는 딸과 사위였습니다. 그러니 장 씨도 그런 자식들 생각은 안 하고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급한 일이 아니어도 그렇지. 어떻게 다짜고짜 화를 내니? 시엄마가 며느리한테 전화 한 통 하는 게 그게 그렇게 큰 죄야? 죄가 아니고요. 지영이 불편하니까 그렇죠. 내가 전화를 하면 얼마나 한다고. 아무리 조금 하셔도 며느리 입장에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한테는 절대 전화 못하게 하라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불편한 상황을 안 만들려고 한 거죠. 그래. 이제는 내가 죽어도 작은 며느리한테는 연락하지 말라고 꼭 유언장에다가 써놓으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 그럼 사람이 죽으면 전화 한 통은 할 수 있다는 말이지. 새겨 들을게. 그냥 며느리 입장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영이가 저랑 결혼한 거지. 제 부모랑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문정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문 씨는 아들을 결혼시키고 새로 생긴 가족이 부담스럽고 불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된다는 것이 이런 것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인지 상전인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며느리에게는 직접적으로 연락도 못하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아내면 문 씨에게도 가족인데 어째서 가족에게 마음대로 연락도 못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전화는 싫다며 메시지를 보내라더니 메시지도 싫다며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엔 아들을 통해서만 연락해야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냥 상전이 아니라 임금님이라도 되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로서 문 씨가 잘못한 것이 있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럴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부려먹은 일도, 전화해서 오라가라 한 일도, 달리 시집살이를 시킨 일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의 왕래 자체가 없었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시부모가 죄인처럼 살아야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눈치 보고 숨죽여야 하는 게 부모라면 더 이상 부모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 씨는 아들이 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식이 셋인 탓에 자식들 키우며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문 씨와 자식들은 사이가 좋았습니다. 큰아들과 딸은 일찍이 결혼을 했고 막내 아들인 강창현만 30대에 식을 올렸죠. 저희 딸을 친딸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도 우리 사위 제 아들처럼 생각하고 살게요. 그러면 정말 감사하죠. 저도 며느리가 아니라 친딸처럼 생각할게요. 아이고, 이렇게 좋은 시댁 만나서 다행이에요. 저희 딸이 복이 있네요. 문 씨야말로 아들이 좋은 처가를 만나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 씨도 며느리와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큰 며느리도 그렇게 가까이 지내며 오순도순 지내고 있으니 새로운 며느리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들끼리도 통하는 게 있을 것이고 말이죠. 외동딸이라 조금 버릇없게 크긴 했는데 그래도 속은 따뜻한 아이예요. 부디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딸 좀 예쁘게 봐주세요. 아이고, 아니에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문 씨는 마지막으로 새로운 가족을 맞는 일에 설레었습니다.
상식적인 사돈내외와 참한 며느리까지. 자식들 모두 결혼을 잘한 것 같아서 안심했죠.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자면 사위, 사돈과 불화가 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문 씨는 그렇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문 씨의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여보세요. 지영이니? 아,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다른 게 아니라 이번에 신혼집에서 집들이 한다고 그랬잖니? 음식하는 거 힘들까봐 집에서 뭐라도 해갖고 가려고 하는데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문 씨의 물음에 며느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집들이요? 그래. 창현이가 18일쯤에 다 같이 식사하자고 하더라고. 다 같이요? 그래. 창현이네 형이랑 누나랑 혹시 둘이 얘기한 거 아니야? 아, 네. 어머, 그랬니? 난 당연히 상의가 된 줄 알았지.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이고, 그래. 알았어. 창현이랑 얘기 잘 해봐. 네. 전화는 끊어졌고 문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리고 곧 며느리에게서 다시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엄마, 그 집들이 말인데요. 이튿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 지영이는 모르고 있는 눈치던데. 그게 주변 지인들만 몇 명 초대해서 하자는 걸 제가 오해했어요. 아, 그래? 네. 안 그래도 엄마 아빠 번거롭게 오시는 것도 사실 좀 마음에 걸렸고요. 그럼 취소된 거야? 문 씨의 질문에 아들이 사과를 했습니다. 문 씨 부부는 아들의 신혼집에는 한번 가볼 계획이었습니다. 남편도 그런 줄로만 알고 큰아들에게도 딸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없던 일이 되어 조금은 서운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속되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니 어쩔 수가 없었죠. 얘는 왜 상의도 제대로 안 하고 말을 해서는. 그러게. 어쩔 수 없지 뭐. 남편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아쉬운 눈치였습니다. 결국엔 집들이는 취소가 되었고 며칠 뒤 문 씨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뒤 다시 며느리에게 연락할 일이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영이니? 네. 어머님, 이번 명절에 오잖니? 네. 음식 뭐 좋아하나 물어보려고. 지난번에 내가 대답을 못 들은 것 같네? 아, 아무거나요. 에이, 아무거나가 어디 있어. 잡채 같은 거 좋아해? 네. 소갈비는? 네. 아무거나요. 어머님, 저 지금 가봐야 해서요. 이따가 전화 드릴게요. 하지만 또다시 며느리에게 전화가 걸려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빨리 끊고 싶어 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문 씨는 멋모르고 며느리와 친하게 지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문 씨의 연락을 꺼려 한다는 것을 말이죠. 뭐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문 씨에게 남편이 물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쓰고 있어. 지영이한테. 왜? 뭐라고? 지난주에 병원 다녀왔다잖아. 괜찮은가 물어보게. 왜 전화로 안 하고? 전화하면 늘 바쁜 것 같아서 그렇지. 요즘 사람들은 전화보다 메시지를 더 선호한다잖아. 그래? 귀찮게 그걸 하나하나 치고 있어. 그래도 요즘 시대에 맞춰야지. 문 씨는 가끔 며느리,
사위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도 사위도 자식들과 마찬가지로 안부를 묻기도 했고 특별한 용건이 있을 때 주고받기도 했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엄마. 지영이는 뭐하고 네가 받아? 아, 지영이는 뭐 좀 하고 있어서요. 왜 전화하셨어요? 아이 가진 거 축하한다고 전화 걸었지. 제가 전화할게요. 축하한다는 말도 전해? 많이 바쁜 상황이야? 아, 네. 제가 전화할게요. 지금 지영이 바빠서요. 어느 날부턴가 문 씨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면 며느리가 받질 않고 종종 아들이 받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문 씨는 이상한 걸 느끼지 못했죠. 어머, 여보, 이거 봐봐. 무슨 택배야? 지영이 엄마라고 써 있는데 안 사돈이 명절이라고 선물을 다 보내셨네. 아이고, 정말이야. 어느 날 명절이 끝나고 선물을 택배로 보내온 사돈. 그동안 아들네를 통해 안부인 사정도만 주고받았었는데 지역 특산물을 보냈습니다. 명절은 지났지만 그래도 받기만 할 수는 없어서 뭐라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보내는 이의 주소로 답례를 보낸 문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이 몇 번 울리다가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메시지로 연락을 달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문 씨는 명절 선물을 보냈다고 얘기하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은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택배를 보낸 지 일주일이 지나도 이렇다 할 소식이 없었습니다. 받았는지 아니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물어봤더니 아들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택배 받았다고 연락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얘는 그런 연락을 받았으면 전화를 줘야지. 문 씨가 혀를 찼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연락을 기다렸으니 말이죠. 그렇게 다음 명절에도 선물을 주고받았고 감사의 인사는 자식들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라니? 선물 주고 받는 거요. 장모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왜? 그래도 서로 생각해서 그런 건데. 엄마도 보내지 마세요. 중간에서 자꾸 말 전달하는 것도 힘들어요. 문 씨는 아들의 말에 잠시 대답을 못했습니다. 참나? 고맙다고 말 전하는 게 뭐가 힘들어? 1년에 2번뿐인데. 그래도 번거로워요. 문 씨는 아들이 별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이런 건 익히 알았지만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문 씨는 아들 며느리가 부모의 연락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 다 같이 여행 갔던 거요. 사진 보내드릴게요. 메시지로 보낸다고? 네. 아가씨도 단톡방에다가 올린다고 했거든요. 어머님도 사진 찍으신 거 있으면 올려주세요. 그래? 알겠어. 지금 보내볼게. 가족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메신저 대화방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가족들이 다 같이 여행을 다녀온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죠. 그리고 그 여행에 작은 아들과 며느리는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의 말에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큰 며느리와 딸이 올린 사진들을 저장하고 있자 작은 며느리가 대화방에서 나갔다는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어라? 왜? 지영이가 대화방에서 나갔는데. 왜 나가?
그리고 곧바로 큰 며느리가 다시 작은 며느리를 초대했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실수로 나갔나 봐. 그런데 곧장 작은 며느리가 다시 대화방을 나갔죠. 이렇게 보니 실수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문 씨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아, 엄마. 문 씨가 전화를 받자마자 아들의 짜증스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님한테 지영이 좀 초대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 그러는데?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있는 게 아니고요. 자꾸 울리니까 신경 쓰이잖아요. 사진 보내준다고 그런 거야. 그니까요, 뭐든요. 거기서 지영이는 빼주세요. 작은 며느리한테 따로 말을 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유난을 떠는지 몰랐습니다. 집에 무슨 일 있거나 하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지영이한테 하지 말고요. 스트레스 받게. 뭘 어쨌다고 스트레스를 받아? 문 씨가 기가 막혀서 묻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지영이는 시집에서 자꾸 연락 오면 신경 쓰이죠. 언제 자꾸 연락을 했다고 그래? 어쩌다 한 번씩 한 거 같고. 아, 가끔이라도요. 할 말 있으시면 그냥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러고 전화를 끊자 문 씨는 황당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연락을 하면 얼마나 했다고 스트레스까지 받는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아무리 자주 연락을 한다 해도 많아야 한두 달에 한 번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무슨 일이 있을 때나 하지 아무 때나 연락해서 수다를 떤 적도 없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나 싶었습니다. 문 씨도 기분이 상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연락도 못하나 싶었습니다. 아들놈이 이렇게 철벽을 치니 황당하기까지 했죠. 그리고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오갔습니다. 창현이가 전화해서 엄청 뭐라고 그러는 거야. 뭐라고? 올케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뭐? 뭐 따로 연락한 적도 없는데. 나 같으면 시집 식구가 연락하면 좋겠냐면서 엄청 화내는 거 있지? 문 씨에게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오빠한테도 연락했다고 그러더라고. 걔 진짜 왜 그래? 유난이야, 진짜. 누가 올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말이야. 문 씨의 딸이 기가 차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나나 오빠는 통화해본 적도 없는데 난리야. 억울하다는 듯이 말하는 딸. 사실 억울한 건 문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용건이 있을 땐 며느리에게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하긴 했지만 이렇게 화를 낼 정도로 한 기억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통화도 벌써 한 달이 지나 2달 가까이 되었으니 말이죠. 그 정도도 안 되나 싶으니 아들도 며느리도 불편해졌죠. 그 뒤로 문 씨도 며느리에게 따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이한테 전화했어? 안 했지. 창현이한테 전화했더니 안 받네. 지영이한테 직접 해야지. 애 낳은 건 며느리인데 왜 아들한테 전화를 해? 용건 있으면 지한테 하라잖아. 몇 달 동안 며느리에게 연락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들이 그러라길래 더럽고 치사해서 아들에게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가족이기에 연락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었죠. 조금 있다가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문 씨가 며느리의 상태와 아이에 관해서 묻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지영이도 애도 건강해요. 그 말에 문 씨는 안도했습니다. 새벽녘에 병원에 갔다더니 벌써 오전 11시 반이었습니다. 30분 전에 아들에게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메시지를 받았으니 몇 시간이나 진통을 한 것이었습니다. 지영이하고 통화는 해도 되니? 축하 전화를 해야지.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제가 전달할게요.
축하한다는 말도 전달해. 황당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이를 낳은 며느리에게도 전화를 못하나 싶었죠. 하지만 며느리가 싫다는데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이 낳느라 고생한 것은 며느리이기 때문에 며느리 편한 대로 하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까지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그런 아들 며느리를 이해하지 못했죠. 참, 누가 보면 며느리 괴롭히는 시부모인 줄 알겠네. 당신이 뭐 시집살이를 시켰어? 명절에도 오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했잖아. 요새는 그런 게 또 아닌가 보지. 그렇지만 문 씨의 입에선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튀어나왔습니다. 1년에 전화 몇 번 하는 거 가지고. 남편이 궁시렁거렸습니다. 그래도 애가 태어났으니 한 번은 보러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서 초대받질 못했습니다. 다음에요. 저희가 명절에 데리고 갈게요. 그런데 손주 얼굴을 본 건 아이가 태어난 지 반년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눈치 없는 사람이라도 아들 내외가 문 씨 부부와는 거리를 두고 싶어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사돈네는 몇 번이나 아들네 오갔다는 걸 알았으니 말이죠. 문 씨도 아들 손자 며느리가 하나뿐인 것도 아니었고 자식을 사랑한 것이지 목을 메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거리를 두고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해야지 별 수 있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용건이 없다면 아들에게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로웠죠. 굳이 싫다는 일을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고, 여보. 모임이 있어 외출했다가 늦게 집에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저녁 9시쯤 되었죠. 그런데 거실에 쓰러져 있는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벌벌 떨리는 손으로 구급차를 부르고 자식들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 휴대폰을 다시 들었을 때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한 상태였습니다. 창현이. 큰아들보다도 가장 가까이 사는 작은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전화를 해도 10분이면 올 수 있을 거리였죠.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수신음만 들렸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여러 번 전화를 해봤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차에 올라타면서도 마음이 불안해 큰아들과 딸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다들 병원으로 오겠다고는 했지만 차 타고 1시간이 넘는 거리였습니다. 아니야. 일단 병원 좀 가보고 다시 전화 줄게. 내일도 출근을 해야 하는 날이었기에 섣불리 자식들에게 오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오더라도 가까이 사는 작은 아들만 왔다 가면 될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습니다. 작은 아들은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한참 뒤에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지영이니? 네, 어머님. 창현이랑 같이 있니? 전화를 안 받아. 네, 같이 있는데. 얼른 창현이 좀 바꿔줘라. 잠시만요. 문 씨가 기다리니 아들이 여보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병원에 있다고 얘기하기도 전에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엄마, 진짜 왜 그러시는 건데요? 저한테 용건 있으면 직접 전화하는 거 힘든 일 아니잖아요. 네가 전화를 안 받았잖아? 몇 번이나 했는데. 안 받으면 기다리시면 되잖아요. 어련히 제가 알아서 전화 드리겠어요? 황당했습니다. 용건이 뭔지 들어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화를 내는 아들.
도대체 그놈의 전화가 뭐라고 이러는지 몰랐습니다. 전화는 전화일 뿐이지 며느리를 괴롭히려고 한 것이 아닌데 말이죠. 며느리에게 연락을 한 것이 1년도 훨씬 넘은 일이었습니다. 문 씨는 아들에게 소리라도 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말했습니다. 지금 아버지 쓰러지셔서 병원이야. 아버지가요? 그래. 아들은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런 용건일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한 듯 했습니다. 쓰러지시다니요. 집에 와보니 쓰러져 계셨어. 어느 병원인데요? 제가 갈까요? 됐다. 나중에 또 연락하마. 문 씨는 전화를 끊었지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했는데 혈압이 순간 낮아져서 쓰러졌는데 머리를 부딪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머리엔 큰 이상은 없다고 했죠. 곧 깨어날 것이라는 말에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시다니까. 오려거든 내일 퇴근하고 와.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래, 이상 없대. 곧 깨어나실 거래. 아, 진짜 다행이네요. 큰아들의 안도에 한숨이 들려왔습니다. 문 씨는 딸에게도 전화해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에게도 전화를 하려다가 망설였습니다. 잠시 생각을 하던 문 씨가 전화가 아닌 메시지를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니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부모 싫다는 아들 며느리를 굳이 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로 문 씨는 작은 아들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죠. 작은 아들에게는 오지 말라고 했지만 큰아들과 연락을 했는지 다음날 병원으로 왔습니다. 이미 남편이 정신을 차린 뒤였습니다. 별일 없으셔서 다행이네요. 정말 천만다행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문 씨가 더 늦게 들어왔다거나 다른 일로 쓰러진 것이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병실에서 나온 작은 아들이 문 씨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는 급한 일인 줄 모르고 죄송해요. 급한 일이 아니어도 그렇지. 어떻게 다짜고짜 그러니? 시엄마가 며느리한테 전화 한 통 하는 게 그렇게 큰 죄야? 죄가 아니고요. 지영이 불편하니까 그렇죠. 내가 전화를 하면 얼마나 한다고. 아무리 조금 하셔도 며느리 입장에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한테는 절대 전화 못하게 하라든. 문 씨로서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됐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불편한 상황을 안 만들려고 한 거죠. 그래. 이제는 내가 죽어도 작은 며느리한테는 연락하지 말라고 꼭 유언장에다가 써놓으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 그럼 사람이 죽으면 전화 한 통은 할 수 있다는 말이지. 새겨 들을게. 비꼬는 말에 아들이 골치 아프다는 듯 머리를 짚었습니다. 그냥 며느리 입장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영이가 저랑 결혼한 거지 제 부모랑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더욱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결혼이란 게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인가 싶었습니다. 이제는 문 씨도 며느리가 친딸처럼 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붙어 살며 친근하게 지내길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했으면 최소한 가족으로서의 역할은 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싫다는 아들 며느리. 문 씨가 노력한다고 나아질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싸운 적이 없으니 더 노력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죠. 그래. 네 말대로 할게. 그리고 문 씨는 휴대폰 연락처에서 며느리를 지워버렸습니다. 이번에는 경황이 없어 며느리 번호를 눌렀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조차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웬일이야? 문 씨가 연락하지 않으니 아들에게서도 연락이 뜸했습니다. 잘 살고 있겠거니 생각하며 지냈는데 오랜만에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저 지율이 이번에 어린이집 보내려고 해요. 그러니, 이제 지영이도 복직해야 해서요. 그래. 바쁘겠네. 근데요. 아들이 어려운 얘기를 꺼내듯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맞벌이 해도 어린이집에서 너무 늦게까지 맡기긴 힘들더라고요. 너희 큰형은 7시 넘어서까지 봐주던데. 아, 그건 그런데요. 지율이는 너무 어리잖아요. 두 돌이 안 된 아이니 그렇게 오랜 시간 어린이집에 있는 건 힘들기도 할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3시 반이면 거의 다 하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그런데 엄마가 가까이 계시니까 4시부터 7시까지 지율이 좀 봐주실 수 없을까 해서요. 뭐, 그래도 지율이가 어린이집에서 엄마 아빠 기다리는 것보다 할머니랑 집에 있는 게 더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평일에 매일 아이를 3시간씩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일을 하고 있어서 그게 불가능하다면서 말이죠. 지율이 엄마가 싫어할 텐데?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이 며느리였습니다. 싫어하긴요. 지영이도 그랬으면 하니까 제가 전화드렸죠. 안 그러면 애 때문에 지영이 일도 못하죠. 그 말에 내심 황당했습니다. 그렇게 시집을 꺼리면서 애를 맡길 생각이 드나 싶었습니다. 그게 참 곤란하네. 네? 문 씨의 대답에 아들이 되물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율이 엄마랑 자꾸만 연락하게 될 거고, 마주칠 거고, 지율이 엄마가 너무 불편하지. 아니에요. 괜찮대요.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닌데 괜찮대? 그러자 아들이 침묵했습니다. 나는 괜히 불편한 상황 만들기 싫다? 아들이 문 씨에게 했던 말을 고스란히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에게서 앓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며느리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하지. 솔직히 그렇잖니? 아들을 결혼시킨 거지. 내가 며느리랑 결혼한 게 아니니까. 애 때문에 일 못하는 건 내가 관여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아니, 설마 아직까지 그때 일 마음에 담아두신 거예요? 담아놔야지 당연히. 네가 그렇게 여러 번 말했잖아. 며느리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그래서 잘 새겨둔 건데 뭐가 문제야? 연락도 하면 안 되는 사이에 애를 봐주니? 그런 뜻 아닌 거 아시잖아요. 아니 모르겠다. 우리가 서로 애 봐주고 말고 할 사이도 아니잖니. 너희 애는 너희가 키워라.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은 용건으로 이렇게 전화하지 말어. 불편해. 엄마, 이만 끊을게. 앞으로는 어지간하면 메시지로 해라. 아들의 당황하는 목소리를 뒤로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러자 이틀 뒤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그런데 어머님이 안 봐주시면 지율이 어떻게 해요? 어린이집에 늦게까지 맡기던지 사람을 쓰던지 해야지. 어쩌자고 나한테 연락을 다 했어. 어머님, 그때는 제가 죄송합니다. 애를 맡길 때가 되니 그제서야 죄송하다는 며느리의 진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전화 한 통 먼저 한 적이 없던 며느리였으니 당연했습니다. 문 씨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미 끝난 일이야. 애는 못 봐준다. 그리고 용건 있으면 앞으론 창연이 통해서 연락해라. 이렇게 직접 하지 말고. 그게 문 씨가 며느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데 왜 이러는지 몰랐습니다.
자신의 입맛대로만 하려는 아들 며느리가 괘씸했습니다. 그러니 손주도 봐주고 싶은 마음이 도저히 들지 않았습니다. 종종 큰아들이나 딸이 아이를 맡길 때도 있었는데 작은 아들의 부탁은 절대 들어주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무슨 원망을 들을지 몰랐습니다. 전화 한 통에도 그렇게 화를 내는데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부모를 잡아먹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다 떠나서 문 씨도 이제는 작은 아들과는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그걸 선택할 권리는 있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리고 아들 며느리는 뒤늦게 후회를 했지만 이미 늦었죠.